지금 모든 솔루션은 언제 떨어지는가? 메모리가 끝나 뭐 AI가 끝났다? 그거는 너무 순진한. 근데 정확한 피크아웃이 언제냐? 최근에 저희가 좀 찾긴 했어요.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 악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닥이에요, 사실. 마이너스 한 80%까지 갈 거예요, 아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모든 기업들의 고민은 다음 먹거리.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큰 판이 벌어지니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미 속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근데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이 와이스트리 출연할 때 네. 거의 이렇게 장이 좀 안 좋을 때 예. 많이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네네네. 아무래도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는 싸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 그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항상 그게 기회였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비싸질 때 그게 위험한 거지. 네, 오히려 싸질 때는 항상 지나고 보면 기회더라. 뭐 이란 전쟁이 그랬고 작년 트럼프 폭탄 관세가 그랬고 그리고 이번 뭐 하반기에는 계속 현금을 가져가시라는 얘기를 올해 뭐 5월, 6월 뭐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퀀트 분석이라는 그 용어가 이제 새로워서 그러신데 그 퀀트 분석을 해보면 항상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중간 선거가 올해 11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항상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 중간 선거가 늘 같이 있는데 그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요 3분기 7, 8, 9 네. 항상 뭐 10월 달까지 7, 8, 9가 좋으면 10월까지 힘들어. 정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뭐 늘 오던 조정이다. 네, 그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지수만 놓고 보면 많이 빠지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뭐 0.59% 내려가고 있고 한 1% 남짓? 예전에 우리 시장, 예전도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서 거의 뭐 4%, 5% 움직여야 어느 정도 올랐다 떨어졌다 막 이랬던 거에 비하면. 근데 이게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개별 종목이니까 고점 대비 거의 한 30%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네, 개별 종목들은 그거보다 더 작살나 있고 그렇죠. 네. 편중이 되다 보니까 혹시 주변에서 지금 시장이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는 안 들으시는지?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습니다. 그 소형주 차트 보시면 예. 소형주 차트가 3천까지 갔다가 2천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작년 코스피로 따지면 작년 5월하고 비슷해요. 작년 4월에 급락했다가 네. 5월에 좀 회복하다가 6월까지 가고 그러고 나서 9월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거의 뭐 한 5천에서 한 9천 간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소형주 차트 보면 다시 완전 도루묵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차트도 마찬가지도. 코스닥도 뭐 올해 4월까지 오르다가 마이너스예요. 연초 이후. 지금 846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보면 약세장이다. 예. 네. 5월부터 약세장 진입했다. 뭐 사실 반도체 그런 빼면. 얘기예요. 근데 그 약세장이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 아까 중간 선거도 말씀드렸는데 중간 선거보다도 이게 글로벌하게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었어 하다가 그 금리를 올리는 걸로 바뀌었죠, 지금. 네, 바뀌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도 올해 들어와서 또 금리 올렸고요. 1% 됐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ECB도 올렸고. 작년에 3번, 재작년에 3번 이렇게 페드도 금리를 3번씩 내려줬었는데 네. 그런데 올해도 언제 내리느냐 이게 연초에 얘기되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금리를 올릴 확률이 페드 와치에서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시작됐구나. 긴축이 시작돼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제일 힘들어지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 제일 힘들어지는 기업은 돈을 못 버는 기업, 그리고 더 힘들어지는 기업은 돈을 지금 못 벌고 있는데 투자는 해야 되는 기업.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양자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 2차 전지도 그렇고 다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버는데 투자는 해놔야 되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바이오도 빠진 이유가 다 그런 의미에서 빠졌고 그래서 이번 장에 대한 언제 그러면 장이 돌아서지? 이걸 금리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요. 네. 중간 선거가 있는 아까 그 계절성은 중간 선거 딱 끝나고부터는 랠리예요. 올해 말부터 내년은 엄청난 강세장이거든요. 미국 대통령 4년 차에서 1년 차 봄, 여름, 가을로 따지면 봄이고요. 예. 2년 차 여름으로 가나 싶었다가 갑자기 겨울이 옵니다. 네. 2년 차 하반기에. 그리고 3년 차는 그 겨울을 겪고 나서 갑자기 여름이 돼버려요. 3년 차, 대통령 3년 차는 경기 안 좋아도 올라가요. 웬만하면.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그런 퀀터 분석은 어쨌든 뭐 올해 11월 이상 넘어가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시장을 두렵게 만드는 원인에 해당되는 거는 금리인데 네. 요 금리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 금리를 낮출 거다 생각했다가 올리니까 시장이 지금 벌벌 떠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못 버는 기업들 박살나고 내러티브만 올라간 기업들 박살나고 네, 조금 전에 이제 바이오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다 똑같아요. 네,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당장 돈은 못 벌고 펀딩 해야 되는 기업들. 네, 다행히 펀딩을 한 기업들은 숨통이 터져 있을 거예요. 휴, 돈 이미 땡겨놨으니까. 네, 그런데도 전체 바이오 섹터 전체가 다 깔아앉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조정을 받는 거고, 뭐 삼성 바이오가 됐든 바이오 에피스가 됐든 알테오젠 뭐 다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 회사 진짜 괜찮은데 왜 안 올라가는 모르겠다고. 맞아요. 네, 그쪽 실제로 의사분이시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조차도 왜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금리 때문에. 예, 요 두 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바이오 같은 것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금리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CPI가 문제가 됐고, 그죠? 네. CPI가 올 초에 미국 CPI가 2.4였다가 지금 4.2까지 올라갔잖아요. 2.4인데 4.2면 이게 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네, 높은 수치고요. 왜 이게 또 영향을 주냐면 금리는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대문자 R은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소문자 R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런데 CPI가 4.2까지 올라가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쫙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질 금리에 해당되는 이 스몰 R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받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함성해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이 네. 순연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지금 돈을 회사채로 연구채로 찍어서 땡겨와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그 빅테크들이 남는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빅테크들조차도 그 부자 기업들조차도 돈을 땡겨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떨어질 수가 없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4, 4.5, 4.6 찍으니까 6월 달에 반도체가 고점 대비 20%딱 3일 만에 빠졌어요. 네. 그 화장창 했다가 또 금리 떨어지니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모든 솔루션은 금리가 언제 떨어지는가. 그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자, 4.1을 기록한 이 CPI가 이제 고점 쳤어. 네. 다음 주에 발표될 CPI가 4.0 아니면 3.9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컨센은. 네. 왜냐하면 유가가 빠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유가가 CPI에 영향을 주는 이 타임 레깅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이란 전쟁,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2년 2월 24일 터졌잖아요. 유가는 그 다음 달에 130불 갔어요. 3월 달에. CPI는 언제 고점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한참 더 걸렸나요? CPI는 6월에 고점이었어요. 6월에 9.1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이미 다시 떨어졌는데 CPI는
6월 달에 9.1 기록했었다는 거죠. 미국의 과거의 또 CPI의 역사를 또 소환해 보면 그 폴 볼커가 금리를 과격하게 쳐올렸었던 79년, 80년. 네, 그때 CPI가 급등을 했었던 원인은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 1979년. 그렇죠. 근데 그때 물가가 고점을 쳤었던 거는 1980년 4월 언저리에 고점을 쳤어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유가 70%까지 떨어져 있으면 CPI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가가 바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00불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CPI가 떨어지는 거는 8월에 발표하는 7월의 CPI, 9월에 발표하는 8월의 CPI, 요때부터 이제 떨어지지. 다음 주에 발표하는 6월 CPI는 지금 6월 월드컵 특수 기간이잖아요. 그죠? 네. 월드컵 때문에 뭐 지금 엄청 뜨거워요. 미국이. 그래서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CPI가 안 떨어지잖아요. 예. 예상치는 컨센이 오히려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컨센은 또 4.0, 3.9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4.2나 4.1 나와버리면 CPI가 안 떨어지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7월 29일 날 FMC 회의가 있거든요. 그 케빈 머시가 또 새로운 연준 의장이잖아요. 네. 그 새로운 연준 의장인데 뭐 많이 공부 와이스트리트에서도 다뤄주셨지만 케빈 월시는 2009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벤 버냉키가 금리 낮추고 돈 찍어서 막 헬리콥터 밴 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비판했다. 네. 예. 금리 낮추는 거는 오케이지만 그렇게 돈 찍어내면 안 된다.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보다도 오히려 더 약간 매파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번에 뭐라고 얼마 전에 얘기하셨냐면 법대 출신이다 보니까 법대로 하겠다잖아요. 그렇죠. 네, 증거주의 약간 실물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하지 앞으로 점도표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뭐 그런 분인데 CPI가 안 떨어지네. 그랬을 때 7월 29일 날 금리를 올려야 되겠네. 이러면 어떡하나. 지금 3.5에서 3.75로 정책금리가 되어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4 이러고 있으니까 올려도 할 말 없거든요. 그런 거에 시장이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가 메타발 무슨 뭐 컴퓨팅 파워의 유효수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란 전쟁 때도 그렇고 작년에 트럼프 폭탄 관세 때 제가 전화 인터뷰하면서 그랬잖아요. 구해줘 제슬리 했을 때 바닥 쳤다. 예, 바닥 쳤는데 올라갈 때 커버 더 콜이나 슈드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니라 S&P 500을 베타 1이라고 봤을 때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 다우가 시장보다 좀 덜 움직이고 그죠? 그리고 S&P 500보다도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게 나스닥 QQQ. 근데 나스닥보다도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게 필반 속스라고. 그러면서 그때 폭탄 관세 때도 그렇고 네,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반도체 지수 사시면 된다고. 뭘 사야 되나, 그 폭탄 관세에 대한 영향, 이란 전쟁에 의한 영향, 이런 거 분석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는, 근데 작년 폭탄 관세 때는 V자로 올라간다 그랬고, 이란 전쟁 때는 바로 못 올라가고, 그죠? 예,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 했을 때는 이제 필반 지수. 이 필반 지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반도체가 섹터의 베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 민감도예요. 베타라는 게 시장이 1일 때 시장보다도 항상 올라갈 때 더 빠르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글로벌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 그 미국의 헤지 펀드 10개 중에 9개가 다 퀀터 베이스거든요. 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걔네들이 모를까? 걔네들이 더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타를 줄이는 작업을 5월부터 시작한 거고요. 이번 10월 달까지는 베타를 줄여놔야 돼. 그럼 베타를 줄이려면 필반, 나스닥 최근에 약하잖아요. 그죠? 네, 그걸
이렇게 왜 시장이 약한지, 왜 이런 기술주가 약한지, 갑자기 그것도 그동안에 엄청 셌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약한지에 대한 우리가 이유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이게 또 엄청난 기회가 되는데, 그 조정은 앞으로 요 CPI가 이제 떨어지네 발표가 이제 저는 8월 달부터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8, 9월 달 되면 이번에 미리 조정 7월 달에 미리 조정 받고 8월, 9월로 넘어가면서는 오히려 CPI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서 네, 연말 랠리가 시작된다. 네, 그렇게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것이 나오는 8월 뿐만 아니라 8월 것이 나오는 9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그 이후에 시장이 조금 진정될 수 있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베타를 낮추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스 좀 해왔을 거고,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도 거기에 포함이 될 테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삼전 닉스가 한때 코스피 200에서 60% 넘겼고 코스피 전체에서도 55%, 지금도 아마 50% 초반은 될 텐데 영향이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이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올라갈 때는 역시 베타가 큰 반도체. 근데 지금 그 어딘가에 이제 막 우리가 갇혀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9월까지는 이거 뭐 사실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죽을 것 같고 2달 안에.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그 사이에 이 변동성은. 삼전 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 우리나라는 반도체 하면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대적인데 네. 필반 지수에는 그 엔비디아도 있고 브로드컴도 있고 그죠? 예, 반도체라고 해도 AMAT 같은 반도체 장비 1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샌디스크는 잠깐만 필반에는 포함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좀 헷갈리긴 한데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가 너무 좋았잖아요. 메모리가 좋은 바람에 나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 빅테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제 메모리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메모리 가격이 약간 꺾이면 어떡하지? 꺾인다고 해서 미국 나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확 빠지나? 저는 그게 아니라 메모리가 꺾이더라도 오히려 나스닥이나 S&P 500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빅테크들의 그 캐펙스의 부담, 원래는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데 만약에 200억 불이 들었다면 네. 거기 들어가는 GPU 가격뿐만 아니라 뭐 HBM, DRAM, 낸드까지 지금 다 올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약간 착시가 있는 게 그 빅테크들이 발표하는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보면 캐펙스가 계속 늘어나네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데 네. 제가 보니까 그거는 데이터 센터 하나 지을 걸 2개 짓는다는 게 아니라 비용이 증가한 거라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걸 지으려고 해도 메모리 가격이 계속 이번에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 비용이 증가한 걸 감안을 해서 캐펙스가 늘어났는데 네. 마치 Q가 늘어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제가 저커버그면 만약에 제가 팀쿡이라면 팀쿡이 최근에 들고 나온 수가 우리 중국 반도체 좀 쓰게 해주세요. 뭐 요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 반도체든 한국 반도체든 미국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반도체든 다 쇼티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가 지금 남아 도는 게 아니고 물론 한국 반도체가 가격이 제일 비싼 건 맞지만 중국은 중국대로 지네들 거 써야 되잖아요. 자기 캡티브 마켓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솔루션이 안 되고 제가 만약에 저커버거랑 걔네들이라면 야 우리 캐펙스 투자 이거 낮춘다고 얘기하자.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언제 팔아야 되냐는 원칙 중에 하나로 이 앞단에 있는 빅테크들의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꺾일 때 그때 팔자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쪽 부분에 가격을 낮추려면 우리 캐펙스 이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요 한마디면 반도체 가격이 확 빠진다고 봅니다. 흔들어 놓자. 네. 저라면 그러겠어요.
그러는 순간 메모리 가격이 빠지는 순간 지난주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메모리 샌디스크랑 마이크로는 빠지는데 오히려 테슬라부터 애플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 다 비용이었으니까. 비용이 줄어든다 생각하면 빅테크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략을 이제 필반 지수로 많이 먹었으면 필반 지수하고 디램이라는 또 ETF가 최근에 네. 뭐 33조까지 이렇게 시총이 늘어났는데 네. 거기 약간 이익 실현하면서 오히려 나스닥 QQQ로 저는 옮겨 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QQ라든지 S&P 500의 스파이.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많이 집행을 하던 빅테크들이 기존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 좀 쩔어 있었는데 오히려 네. 그 뭐 기세가 좀 역전될 수도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야 금리 그러면 하반기 네 생각대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 네. 그렇죠? 이 매크로 배팅이 원래 어려운 겁니다. 금리랑 유가, 환율 이런 거 맞추는 거 되게 어렵고요. 네. 환율도 저는 뭐 3년 내내 지금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거 못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는 약간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보면 최근에 미국에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ETF가 있어요. XLB. 네. 바이오 ETF예요. 그죠? 네. 그래서 금리가 높은데 바이오가 어떻게 가지? 이게 지금 4.6 얼마 찍었다가 4.4, 4.3 얼마 요 정도까지만 떨어졌는데도 바이오가 탁 튀어올라요. 맞아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CPI가 다음 달 이번 달에 발표될 것까지는 별로 못 올라갈 거야. 근데 저는 8, 9월 달부터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도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많이 죽어 있는 것들도 살아나는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바이오가 치고 올라가네. 네, 그런 거 보면 약간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그림대로 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날씨가 지금은 막 더워지는 와중인데 더위가 딱 꺾이는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이래요. 금리도 빠지고 네, 시장이 다시 빠르게 안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미국의 바이오 ETF가 바이오 지수가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죠. 최근에 그 대형 그 미국의 바이오 ETF들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그 아이디어대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꼭 그게 아니라 이제 수급의 영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네. 뭐 코스닥 내 바이오들 다 막 작살나고 있고 블랙홀 효과. 그래서 앞에서 두 가지 꼽아주신 게 삼전 닉스와 금리. 근데 또 내일 공교롭게 내일 아침이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와요. 네. 이것도 빅 이벤트가 될 텐데 네. 물론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2분기 한 85조 최근에 이제 90조까지 눈높이 높아지고 있고 그 성과급에 따른 충당금을 감안을 했을 때 뭐 85조 90조 이런 그렇죠. 숫자지 않습니까? 근데 1분기에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어떤 잠정 실적 대비 뭐 이렇게 시나리오라든지 대응 시나리오 혹시 뭐 이런 거 그려놓으신 게 있으세요? 미리 또 준비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비밀 상황이라서 이거 필살기로 여쭤봤는데.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면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제가 주식 강의할 때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1776년도에 출간이 됐던 국부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그 아담 스미스의 네. 국부론 네. 그 국부론을 생각해 보시면 생산의 3대 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토지 제외하고 자본가가 회사를 차리고 자본가가 주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생산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그 매출 발생한 거에서 원재료비 빼고 그다음에 인건비 빼고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옛날에는 이제 뭐 텍스 개념이 옛날에도 있긴 했었지만 정부가 가져가는 목 텍스까지 빼고 나면 그게 누구의 몫이냐면 자본가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영업이익의 몇 프로, 10%냐, 15%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업원들이 가져가야 되는 몫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관철시켰잖아요. 네. 뭐 100%다 관철시킨 건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 뭐 200조가 넘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제가 보면서 아, 나중에 못 받아갈 때도 있겠구나. 네, 왜냐하면 반도체는 사이클 기업이니까. 그래서 뭐 꼭 어느 쪽 한쪽이 위너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장 올해는 수익이 엄청 나잖아요. 예. 꽤 나는데 그동안에는 이 종업원 몫을 기존의 방식대로 반영을 했다면 이번에 이제 종업원 몫으로 가는 부분을 빼고 발표를 할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조라고 했을 때 그게 뭐 85조가 나오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짐작해도 이번에는 종업원 몫으로 많이 좀 가는구나 알고는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숫자로 이제 확인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그러면 다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돌아와서 자본가가 가져가야 되는 몫은 결국은 생산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서 가져가는 몫이라 텍스 네. 빼고 어쨌든 인건비 쪽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종업원 몫이 늘어나면 자본가의 몫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2016년도에 힐러리랑 트럼프 대통령이 싸워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주가 급등이 나올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었던 논리가 딱 그거였어요. 자본가의 몫은 생산 빼기 인건비 빼기 텍스인데 텍스를 35%를 18%로 낮춰주겠다. 자본가의 몫이 늘어나잖아요. 네. 무조건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예. 2017년, 2018년 뭐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2기 시작됐을 때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아무튼 원점으로 돌아와서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틀림없이 영향을 준다. 네. 약간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전체 사회적으로는 저는 이게 옳다고 그러다. 저는 솔직히 외국인이 50% 지금은 이제 안 되지만. 네, 지금요. 네, 그냥 국부론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사실 내부에서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다 최근에 제가 뭐 은행주 이런 거 배당을 높이는 걸 막 정부에서 추진할 때도 은행 70%, 80%다 외국인 주주들이에요. 예. 그러면 예대 마진으로 그 어렵게 우리 예금한 우리 국민들이 예금 요만큼 2%, 3% 주고 대출할 때는 막 6%, 9%, 10몇 프로 해가지고 그 차익으로 은행이 수입을 얻는 건데 그 수익을 7, 80%를 외국인한테 배당하는 게 맞냐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종업원한테 많이 주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옛날에 보던 잣대보다도 지금 이번에 리레이팅이 되면서 뭐 PBR이 아니라 PER로 봐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AI 인프라 사이클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좋은 부분인데 그런 거는 당연히 주가에 당연히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는 한데 네, 종업원 몫이 이만큼이라도 늘어나는 부분은 당연히 주주의 몫이 줄어드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냉정하게. 또 그 잠정 실적 발표할 때는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는 뭐 컨콜을 통해서는 이야기는 해주지는 않고 나중에 확정 실적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한 2주, 3주 정도 차이를 또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삼전 닉스에 또 많이 쏠려 있던 그 관심들이 과연 이제 언제쯤 퍼질 것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전 닉스가 꺾이면 이거는 뭔가 AI 투자에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전력기기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다 같이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삼전 닉스가 끝나면 시장이 끝나는 거다. 아니면은 최소한 끝나는 부러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가 좀 잘 견고하게만 쉬어주면
다른 쪽으로 좀 매기가 확산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 뭐 코스닥,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 쪽으로라도 어느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두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기차 시대 때 네. 3년 전에 전기차를 좋게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한 게 2016년 에코프로 10,000원 할 때부터 투자했거든. 네. 10,000원 할 때부터 사는데 그때 브렉시트도 있었고 트럼프 당선되고 뭐 이러면서 10,000원이 7,000원 갔다가 올라가는데 그때도 뭐 꿋꿋하게 저희가 2차 전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샀었는데 왜냐하면 이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 게 100년 만에 예. 큰 변화. 큰 변화, 패러다임 변화잖아요. 네. 예, 그런 주식에 투자하면 100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실제 뭐 100배 이상 나왔었죠. 그런데 2023년에 저희가 안 샀어요. 그죠? 예, 저희가 계속 끝까지 안 샀던 이유가 중국이 뛰어들었잖아요. 중국이 그때 23년에 갑자기 뛰어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아니 중국의 배터리가 부족한데 왜 삼성 SDI하고 LG화학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왜 안 주냐는 거죠. 지네들 거 CATL하고 BID만 보조금 주면서 중국의 배터리를 키웠잖아요. 네. 중국의 배터리 키워가지고 결국은 CATL을 전 세계 1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2023년에 이미 CATL이 전 세계 1등이었어요. 에이, 그 중국 그건 제외해야지. 중국 시장 제외. 근데 전 세계에서 전기차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 중국인데 중국 제외하고 뭐 미국하고 유럽 뭐 많이 팔렸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뭐 중국을 제외하고 어쨌든 그게 중국의 배터리가 뭐 LFP 뭐 후진 거라서 뭐 우리나라랑 경쟁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자 테슬라 입장에서가 됐든 뭐 포드도 그때 전기차 한다고 했지만 네. 전기차를 하려고 하는 테슬라로 보자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니 전기차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 원가의 40%가 배터리 회사. 네. 아니 이거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봐야 배터리 회사도 좋은 일 시키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런 미국의 이 자본가들이 써먹는 방법이 있어요. 야 그거 원가 낮추는 방법 중국이 하게 하면 돼. 중국이 하면 가격 확 떨어져. 그게 큰 패러다임 변화. 지금 조명 LED로 다 바뀌었잖아요. 네. LED로 다 바뀌었는데 옛날에 서울 반도체였죠. 서울 반도체 주가 뭐 100배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바뀌었어요. 세상은 바뀌었어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왜? 서울 반도체 주가는 왜? 중국이 1등이니까요. LED뿐만 아니라 태양광 다 중국이 1등 되는 순간 마진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이 서방의 자본가들은 그걸 적절하게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빅테크들이 팀 쿡도 이번에 막 짜증을 내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 반도체 얘기하는데 지금 AI 메모리 우리나라 메모리가 끝나면 AI가 끝났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AI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이거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급등해서 이거 돈이 모자라잖아요. 네. 그렇죠? 돈이 모자라서 뭐 회사채 땡겨 와가지고 지금 이래야 되는 판에 그러면 걔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야 메모리 가격 떨어뜨려. 낸드 가격 좀 떨어뜨려. 그죠? 네. 네, 거기에 딱 맞물려서 이번에 창신 메모리 상장하고 양적 메모리 상장한다는 거죠. 양적 메모리가 낸드 중국의 낸드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낸드 시장 점유율 30, 하이닉스 20, 네. 그리고 마이크론 13, 그리고 센틱스크 10, 양쯔가 13이에요. 이미 낸드가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낸드 기술이 거의 뭐 별 차이 없을 정도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D램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근에 DDR4 생산 중단해놨더니 중국 업체들 떼돈 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업체들 지금 창신 메모리는 와 우리는 앞으로 DDR4랑 DDR5 가지고만 먹고 살자 이러겠어요. 아니죠. 걔네들 지금 HBM3 만드는 도전하고 있고 그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반도체 하면서
그랬듯이 걔네들도 최대한 이제 쫓아오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걔네들이 야 걔네들이 되겠어? 그죠? 걔네들이 되겠어인데 잘 보시면 삼성전자랑 그 고급 인력들이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 뭐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죠.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옛날에 LCD TV 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좀 애국적인 마음으로 중국에서 뭐 막대한 이런 걸 좀 주더라도 좀 약간 자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더니 바로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그게 왜, 뭐 그런 거냐고. 거기 가면 안 되냐고. 개인의 선택인데. 네, 개인의 선택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기술 유출이 안 되게끔 그러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 주든지 저는 그분들의 말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이 못할 것 같다? 예, 중국이 지금 달나라에도 막 저거 보내고 네. 그러잖아요. 그 우주정거장도 있어요. 중국 우주정거장도 있고 우리가 뭐 저기 나로운가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못할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뭐 듣기 좋으라고 막 중국을 되게 폄하하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더 경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하는 게 더 낫지. 에이 그렇게 3년 전에 배터리처럼 중국 폄하하다가 엄청나게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200만 명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제가 3년 전에 방송을 보면서 을지문도 장국의 살수대첩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수나라 대군을 30만 원을 갖다가 몰살시켰지만 저렇게 중국을 폄하하고 어떤 중국 배터리랑 이런 경쟁 구도에 대해서 어떤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매국노 취급하면서 결국은 저는 우리나라 순진한 그 주식 투자자들 200만 명을 살수대첩시키거나 저는 솔직히 이제 그런 얘기를 주변에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요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모리가 끝나면 AI가 끝났다? 그거는 너무 순진한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저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오히려 AI 빅테크 업체들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메모리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지 메모리가 끝나면 AI가 끝났다.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 투자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메모리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이 중국과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뭐 최근에 애플도 그러하듯이 메모리 가격을 좀 낮추고자 할 수 있겠고 또 반대로 놓고 보면 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에 마이크론이 맺었던 것처럼 LTA라고 하는 장기 계약, 장기 공급 물량 확정, 가격도 확정을 해서 가져가면 또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좀 제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나타나는 저는 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안 오르면 어떡하지? 약간 그 이후에 시장 반응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계절적으로 보면 일단 중간선거 전에 대통령 2년 차에 보면 그 2018년도 트럼프 1기에 2년 차가 2018년이었잖아요. 네. 그때 10월부터 시장이 급락합니다. 10월, 11월, 12월. 그때 10년물 국제금리가 3%를 딱 넘어서니까 와장창 빠졌었는데 그때 뭐 미중 무역 분쟁 발등도 야기시키고 뭐 그랬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2017년 말부터 모건 스탠리의 또 반도체 개월 어쩌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네. 네, 거기에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갈등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데 지난주에 그 시티 증권의 이세철 연구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조차도 지난주 방송 인터뷰에서 7월만 되면 반도체가 좀 약해지나 반도체 주가가 약해지나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7, 8월 달에는 반도체 뭐 변동성을 좀 조심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는 아직까지 9회로 봤을 때 이제 뭐 2회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24년도에도 7월 달에 시장이 막 흔들리다가 24년 8월 5일 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죠. 네. 네, 그때 한 방 빵 맞고 반등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겨울이 보인다. 아. 그 리포트 나오면서 그냥 박살내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88,000원까지 거의 96,000원에 있는 분도 이제 구출하기 가기 직전에 거기서부터 무너져서 5만 원 깨졌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깨졌었는데 그때 반도체 겨울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챗GPT 나온 지가 22년 11월 이제 1년 반 됐는데 무슨 겨울이 와. 이제 AI 인프라 사이클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겨울이 온다고 하면서 그때 뭐 제가 방송 다니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6만 원 물타기 하시라고 5만 원 물타기 하시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3년 안에 전고점 돌파하니까 과점화돼 있는 시장이니까 돌파한다고. 그리고 앞단에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럴 때 물타기 하셔가지고 하시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반대. 24년 그때 당시에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무너지니까 실제로 23년도에는 하이닉스도 적자 났었잖아요. 예. 네, 그때도 우리나라 지수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2,500도 비싸다. 왜냐하면 PER이 13배니까 이 얘기하거든요. 하이닉스 적자 구조였었어요. 예. 삼성전자 별로 수익 못 낼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의 이익이 100조도 안 나왔었죠. 한 70조 네. 나왔었나? 네, 그런 상황이니까 70조 곱하기 PER로 보면 아직까지도 더 빠져야 된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사이클 기업은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익이 박살 났을 때 예. 매수하는 거고 이익이 왕창 많이 났을 때 오히려 팔아야 되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워런 버핏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워런 버핏이 반도체 투자 안 그렇죠. 하시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잘 안 하시죠. 안 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익이 박살 났을 때 살 줄 알아야 되고 많이 날 때 팔 줄 알아야 되는데 박살 났을 때 하이닉스가 적자 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 기업의 그 이익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고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분명한 거는 이익이 많이 날 때 팔아야 되고요. 이익이 박살 났을 때 사야 된다는 거. 근데 정확한 피크아웃이 언제냐. 근데 그걸 최근에 뭐 저희가 좀 찾긴 했어요. 예,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스팟 가격하고 고정거래 가격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네, 그럴 때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디램 가격이 그 데드 크로스 안 나왔습니다.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데드 크로스가 안 나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스팟 프라이스 올라가고 고정거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스팟이 계속 끌고 올라가면 고정거래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고정거래 가격이 올라가면 그 다음 3분기 동안 실적이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다행히 그동안에 스팟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면서 계속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도 계속 스팟 가격이 치고 가면서 고정거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약간 조심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최근 한두 달 동안 계속 하냐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그게 5월 20날인가 상장되면서 네. 그걸 갖다가 또 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모아가야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한 80%까지 갈 거예요. 아마 이번에 고점 대비. 네. 그래서 그 2배짜리 절대 모아 가시면 안 되고요. 예, 마이너스 80% 갈 겁니다. 2배짜리가. 다른 주문 레버리지 ETF가요. 예.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모아 가시는 게 아니라 단타로 들어가 뭐 매매하시는 거지. 절대 모아 가시는 거 아니고 특히나 최근처럼 뭐 이익이 많이 나는 걸 보고 내년에도 이익이 많이 날 거니까
괜찮겠지. 그러면 그 뒤늦게 지금 삼성전자를 최근에 뭐 그저께도 제가 어디 그 안과 의사분들 학회 비슷한 데서 설명을 드리고 나왔더니 딱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남편이 이때까지 주식 한 번도 안 하다가 3개월 전부터 삼성전자를 이제 모아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하신다고 모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요즘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2가지 답을 드렸어요. 그냥 계속 모으시면 된다고 매달. 한 5년. 그런데 네. 30만 원이 15만 원 가도 모으셔야 된다고. 근데 9만 원에서 8만 원 떨어지던 21년, 22년 그때도 똑같았어요. 포기하죠. 예, 나중에는 포기하고 내가 이 주식 때문에 잠이 안 온다. 본전되면 무조건 다시 팔고 나 앞으로 주식 안 한다. 그 얘기에 제가 얼마나 많이 본전하려고 주식 하셨냐고 전고점 돌파하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똑같아요. 이번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15만 원 가셔도 사실 수 있으면 모으시면 된다고. 네, 모으시면 되는데 나중에 똑같을 거라고. 떨어지면 밑에서 또 반도체 저승사자들 나타나고 뭐 이러면 밑에서 모으기 힘드실 건데 네, 그것보다는 그래서 조금 뭐 1년만 기다리셨다가 네, 사셔도 얼마든지 지금 이 가격보다는 밑에서 사실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이 포모로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고 이러시는 분들은 네, 좀 참으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스팟 프라이스가 고정거래 가격을 이제 깨고 내려올랑 말랑할 때 네, 그때 네, 잠시만 안녕 하면서 좀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실현해야 할 그 시점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왼쪽 어깨가 아니라 오른쪽 어깨에서 파는 거다. 그리고 네. 정점에선 팔 수도 없고 뭐 까치밥은 남겨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그 흐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이제 2번째. 그러면 과연 이 매기가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은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 물론 이제 자본 조달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같이 엄청 얻어맞고 있거든요. 아예 그냥 52주 신저가 정보도 너무 많아요. 많죠. 어떻게 될까요? 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것도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나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2종목 합쳐서 4천조가 넘어가 버렸죠. 예. 이걸 부동산 개념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부동산에는 익숙하신데 네. 주식이 익숙하지 못하셔서 이래 넘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옛날부터 제가 부동산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 강남에 지금 압구정이 평당 1억에서 평당 2억이 됐어요. 네. 최근에 1년 반 사이에. 그러면 강남에 압구정 평당 2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포, 그다음에 목동, 여의도 평당 5천 하다가 압구정이 1억인데 여기가 평당 5천. 예, 요 반값 정도 맞아요. 근데 압구정이 2억이 가잖아요. 그러면 따라가죠. 25%? 목동하고 여의도랑 여기가 마포가 여기가 25%밖에 안 돼. 예, 그러면서 여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키 맞추기.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규제가 딱 들어가면 그동안에 저기 상계동 뭐 노원 이런 데는 도봉구 이런 데는 뭐 안 올라서 뭐 엄청 좀 소외감 느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평당 2천 하다가 압구정 1억에 평당 2천 하다가 압구정이 2억이 되고 목동하고 여기가 7천 뭐 이렇게 8천 되고 근데 노원 상계가 2천밖에 안 해? 네, 그러면서 압구정 한 채 파면 노원 상계 10채 사네? 그러면 여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최근에 막 또 올라갔죠.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이제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구, 부산, 대전, 세종시 등등해서 싸네. 네, 그러면서 이제 들썩들썩 올라가는 그 원리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버거워지고 박스권으로 움직이잖아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는 순간 여기서 이제 돈이 빠져나와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죠. 예. 마용성을 찾으러 간다는 거죠. 목동하고. 그게 약간 밑단의 옐로칩 개념이고요. 그동안에 지금 소외주들 코스닥 막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당연하죠. 뭐 위에서 40%나 빠졌으니까 아마 뭐 엄청난 불안한 감을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이 빠진 것 중에 하이브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죠? 하이브 많이 빠졌잖아요. 24년 8월에 제가 그때 뭐 공저했었던 트럼프 2.0에 보면 그때 그 엔터 얘기를 해놨었는데 24년이 슈퍼 선거의 해였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리스 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뭐 독일, 인도, 대만 총통 선거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적은 선거하고 스포츠예요. 스포츠 빅 이벤트. 네, 스포츠 빅 이벤트, 올림픽, 월드컵은 다 짝수에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선거까지 겹치잖아요. 네. 그러면 엔터 박살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많이 빠져 있는 엔터 얘기를 하면서 짝수회니까 선거가 끝나고부터는 엔터가 오를 거라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뭐가 유망하냐. 그래서 제가 과거 1기 때도 보면 유가 하나도 안 올라가니까 정유화학 이런 거 사지 마시라고. 공화당이 되면 뭐 석유화학이 좋아지고 절대 아니라고. 예, 그러면서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똑같아요. 이번에 지금 월드컵 앞두고 막 떨어졌잖아요. 3월 20날 방탄소년단 복귀했는데 그 주가는 이후로, 예.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뭐 방탄소년단이 올해 전 세계 투어를 도는데 네. 얘네들의 티켓이 팔릴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 다 팔리겠죠. 다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티켓 가격은 잘 안 팔려서 가격을 낮췄을까? 안 낮추죠. 안 오히려. 낮추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클래식도 그렇고 조성신 씨나 뭐 그런 유명한 탑 클래스의 공연은 물가 반영하면서 다 티켓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네. 네, 다 올랐어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엔터 회사들이 티켓 가격을 못 올릴까? 그럼 P가 이 회사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Q는 투어를 다니는 회사에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회사 주가는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엔터가 아니 방시혁 때문에 빠진 거 아니야? 하는데 다른 엔터도 다 빠졌어요. 예. 네, 미국의 오죽하면 스포티파이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스포티파이 하니까 저는 미국 기업 스포티파이 이런 것도 다 이게 스포츠랑 다 연관돼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반도체가 멈추는 순간 막 올라올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2달 동안 드리는 말씀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다 그동안에 조롱받던 분들이 인내 있게 그동안에 가져오신 분들은 보상을 받았고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23년, 24년에 전자 팔아서 배터리로 넘어가고 지금 이거 아닌가 봐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 쫓아다니는 분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곰도 돈 벌고 황소도 돈 버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니나 돼지는 도살당한다고. 네, 그래서 지금 정말 나는 괜찮은데 그 괜찮은 기준은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올해하고 내년이 매출이 증가하는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 증가하는 거의 예측이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는가 실현 가능성 네, 그걸 따져보시고 펀더멘털은 위로 가는데 지금 주가만 40~50% 빠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제가 2~3년 전에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물타기 하세요 하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저는 지금. 저희가 그 4월에 한번 나오셨었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분기별로 한번 보시려고 분기 박세익 가도 되죠? 분기? 예, 웬만하면 분기 박세익 뭐 정도?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 좋다고 말 예, 눌러. 이대호 대표님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뭐 전화가 맞습니다. 됐던 그 폭락하는 장에도 그때도 뭐 전화 인터뷰 다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다 하는데
항상 보면 우리가 이 댓글 반응도 되게 저는 네. 참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 바닥일 때 삼성전자 사라 뭐 이런 얘기할 때 많이들 그 악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닥이에요, 사실. 예, 많으면 바닥이고 주식은 외로운 게임이거든요. 예, 주식은 외로운 게임입니다. 대중하고 몰려다니면서 그게 몰려다니는 게 이제 추세 추종으로 딱 저희가 이제 뭐 캔슬림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고 컵 위더 핸들도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52주 신고가 나면서 이익 모멘텀이 터질 때 딱 쫓아가는 거 그것만큼은 좋은 스타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10명 중에 요 무릎에서 허벅지로 올라갈 때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의 어깨 귀인데 누가 많이 벌었다라고 해서 사서 예, 내가 폼으로 들어오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대중들이 뒤늦게 주식이라는 본질을 모르고 쫓아 산 사람들이 안 좋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플은 악플대로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쏠려 있구나 그런 판단이 지표가 되긴 한데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네, 그 부분 기억하시고 소문나는 잔치가 왜 소문이 나냐면요. 다 어디 가서 돌아오면서 어우 야 거기 음식 진짜 괜찮네. 너무 잘 먹었네. 야 이거 참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문이 난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주식으로 따지보면 많이 먹었다라는 말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소문난 잔치에 잔치가 11시에 끝나는데 10시나 10시 반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설거지하게 된다고. 네. 가보면 뭐야. 아니 이대호 기자님은 저기 가서 뭐 200% 먹고 나왔다고 하는데 있으시고 있는데. 나는 들어갔는데 왜 수익이 안 나지? 왜 안 나지? 네. 그러면서 11시에 이제 잔치 끝났다고 돌아가려고 하면 주인이 붙잡는 데 했잖아요. 어디가 하면서 설거지하고 가야지. 네, 먹은 것도 없는데 설거지하고 가야지. 그래서 저는 주식을 좀 얕게 하시라는 거죠. 얕게. 그래서 저기가 이제 잔치가 열렸네 아마 잽싸게 가셔가지고 빨리 드시고 그리고 제가 그 서울대 윤대영 교수님의 그 말씀을 자주 인용하거든요. 공감은 빨리. 어디가 잔치가 열리는지 빨리 공감하라는 거죠. 근데 신뢰는 천천히. 예, 그 잔치집에서 말하는 내일도 뭐 대단한 음식이 나올 거니까 기다려봐요. 뭐 이런 거를 너무 믿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야 팔 수 있으니까.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오, 진짜 명언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윤대영 교수님이 그 말씀 하시길래 교수님 제가 그 용어 앞으로 좀 사용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고 사용합니다. 오늘의 또 마지막 명언까지 들었고요. 또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이제 박세희 대표님은 보내드리고 10월쯤에 한번 또 네.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도 조심 들어가세요. 설거지는 제가 마저 하고 들어갈 테니까요. 예, 먼저들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